지금 보시는 것은 PSP, 구멍이 있는 철제 널빤지인데요. 1941년에 개발되었고 처음 사용되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스턴의 이름을 따 보통 마스턴맷으로 많이 불립니다. 마스턴맷 하나의 길이는 약 3m이고 넓이는 약 38cm, 무게는 약 30kg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활주로를 만드는데 주로 쓰였습니다. 마스턴맷에 뚫려있는 구멍은 무게를 줄여주기도 하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바퀴의 마찰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활주로에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게 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미군은 마스턴맷으로 신속하게 활주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항공기가 뜰 수 있는 길이 약 1km가 조금 안 되는 활주로를 마스턴맷으로 만드는데 100명이 달려들어서 5일 안에 완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마스턴맷을 이용한 활주로는 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도 많이 쓰였는데요.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과 파이터 1 활주로에도 역시 마스턴맷이 많이 쓰였습니다. 마스턴맷은 과달카날에 미군이 상륙한 지 2달이 채 안 된 1942년 9월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턴맷은 특히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핸더슨 비행장에 매우 유용했는데요. 설치하기에 용이한 점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에 손상을 입은 후 수리하기도 쉬웠습니다. 특히 활주로를 못쓰게 만들려는 일본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손상을 자주 입는 활주로에 마스턴맷을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 항상 활주로 부근에 모래와 자갈을 실은 트럭과 해군 공병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활주로에 이렇게 구멍이 나면 트럭이 달려와 구멍을 메우고 손상된 마스턴맷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 주둔 미군 장교였던 조셉 블런던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군이 떨어뜨린 250kg 폭탄으로 활주로에 손상이 생겼을 때 보통 40분 안에 구멍 메우기와 마스턴맷 교체까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공고와 하루나가 14인치 포로 활주로를 포격하고 돌아간 이후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파이터 1 활주로는 2-3시간 안에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활주로 정비를 맡은 해군 공병대와 비행장 관련 다른 임무를 맡은 해병들은 자주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는 텐트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축축해진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활주로는 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멀리 사보섬을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요. 일본군이 짓고 간 건물을 미군이 활주로 관제센터 등으로 쓰던 파고다라는 이름의 이 건물도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 이후 불도저로 철거되었습니다. 수송선 6척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의 수송부대는 전함들의 포격 후 과달카날로 다가왔는데요. 미군은 계속 이어지는 일본 항공대의 폭격에 대처하느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달카날의 미군은 계속 항공기와 항공유 공급을 받으면서 일본의 공습에 맞섰는데요. 후방으로 전출간 군수장교가 비상시에 대비해 밀림 속에 숨긴 약 74,000리터의 항공유를 다른 장교가 그 존재를 겨우 기억해내서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 캡터스 항공대의 총지휘를 맡은 사람은 로이 가이거 준장이었는데요. 일본 수송부대 공격을 위해 10월 15일 오전 10시 15분에 24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공격대를 보냅니다. 이 24대의 항공기에는 PBY 카탈리나 비행정이 한 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가이거 소장의 전속 부관인 잭 크렘 소령이 이 카탈리나로 어뢰 공격을 할 것을 자원합니다. 어뢰 공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크렘 소령은 일본 수송대로 카탈리나를 몰고 가서 일본 수송선 사사코마루에 어뢰를 투하합니다. 사사코마루는 폭발 후 침몰합니다. 크렘 소령이 떨어뜨린 어뢰인지 아니면 돈틀리스의 폭탄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이때 보여준 용기로 크렘 소령은 해군 십자장, 즉 네이비 크로스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 이후 부서진 항공기에서 부품과 연료를 뽑아 일본 항공대의 공격에 대처했던
캡터스 항공대에 절실했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에 대한 대공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중전은 계속되었고 일본군이 마지막 물자와 병력 양육을 하고 있는 사이 일본군과 미군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과달카날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리더십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윌리엄 홀지 주니어 제독은 1882년생으로 1904년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차 대전에는 구축함을 지휘해 네이비 크로스도 받았습니다. 1934년에는 항공모함 세로토가의 지휘를 맡게 되는데요. 상관인 어니스트 킹 제독이 함장 취임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네이벌 에이비에이션 옵저버, 즉 해군 항공 관측에 관한 코스를 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홀지 제독은 관측이 아니라 조종사 과정을 수료해버렸고 52세의 나이로 미 해군 역사상 최고령으로 네이벌 에이비에이터 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다음 날인 1941년 12월 8일 홀지 제독은 처참한 공습 현장을 시찰하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 1942년 4월 둘리틀 공습을 포함한 여러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 말인 강하게, 빠르게, 자주 공격하라 라는 말도 홀지 제독을 대표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투 의지가 강한 지휘관이 미군에게 꼭 필요한 곳이 1942년 10월에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이었습니다. 1942년 10월 16일 정치인 출신의 당시 미국 해군 장관 프랭크 녹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느 미국 기자가 과달카날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희망하지만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없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당시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곰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곰리는 과달카날 작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봤고 따라서 남태평양 지역의 다른 전력을 과달카날로 돌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공고와 하루나의 포격이 있은 이후에도 곰리 제독은 과달카날에 대한 지원만 요청하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으려는 듯한 전문을 자기 상관인 니미츠에게 보냈습니다. 녹스 장관의 기자회견과 같은 날인 16일 이 메시지를 받은 니미츠 제독은 더 이상 곰리 제독을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곰리를 해임하고 새 남태평양 지역 사령관으로 홀지 제독을 임명합니다. 미군 남태평양 지역의 총사령부는 뉴칼레도니아의 누메아항에 있었는데요. 원래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2차 대전 발발과 동시에 드골 망명정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곳 정부가 곰리 제독에게 육지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안 내줘서 곰리 제독은 수송선 아르곤 선상에서 불편하게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홀지 제독이 취임하고 나서 육지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그곳 정부에 요청했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홀지 제독은 해병대 병력을 이끌고 뉴칼레도니아 식민정부 본부 건물과 구 일본 영사관 건물까지 징발해버렸습니다. 또한 홀지 제독은 누메아의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검은색 넥타이 착용을 금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남태평양에서 육군과 해군 간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데 힘을 썼고 10월 20일에는 밴더그리프트 과달카날 해병사령관과 육해군의 다른 간부들을 불러 과달카날 전투에 대해 장시간 브리핑을 실시하고 전황을 파악했습니다. 홀지 제독은 해군 장교와 병사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홀지 제독이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이 된다는 소식을 듣자 군 전체는 환영 일색이었고 전남 워싱턴의 어느 포술 장교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은 것처럼 힘이 난다는 말도 했습니다. 과달카날 주둔 정보 장교였던 로저 켄트 소령은 홀지의 임명 소식을 들은 과달카날의 분위기가 조금 전에는 말라리아에 걸려
겨우겨우 게이노에서 기어나오던 병사들이 홀지 제독 소식을 듣고 바로 어린애들처럼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정도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과달카날의 어떤 해병은 홀지 제독이 전함 2척 플러스 항공모함 2척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명의 사령관이 지쳐있던 전체 군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물자와 병력의 양육을 10월 17일경까지 거의 마쳤고 이제 과달카날에 있는 일본군 총병력은 약 1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본군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미군 진지 공격을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였습니다. 일본군의 원래 계획은 해안을 따라 서쪽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마타니카우강 동쪽의 거점을 잃어버려서 이 지역을 통과하려다 전력이 소모될 수 있고 진격을 지원할 야포와 포탄이 아직도 충분히 있지 않아서 해안 쪽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일본군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츠모토 히로시 중좌를 포함한 제2사단 참모들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관측한 결과 오스틴산 주변 지역에 밀림이 없고 통과하기 좋은 지역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해안지대 방면 공격 계획을 철회하고 산지를 우회해서 미군 진지와 비행장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공격 계획의 이런 급작스런 변경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일본군 지휘부에는 대본영 파견 참모 츠지 마사노부 중좌가 있었는데요. 원래 츠지 마사노부는 해안을 통한 공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마츠모토 중좌는 츠지 중좌에게 앉아서 굶어 죽느니 우회 공격이 낫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을 한 배경은 확실하지 않으나 마츠모토는 츠지 마사노부와 육사 36기 동기이고 따라서 둘 간에 어떤 대화가 계속 있었을 것이라는 언급이 일본 자료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격 계획이 바뀌었는가? 어떤 일본 자료는 이사단 참모, 특히 마츠모토가 츠지 마사노부의 권모술수에 말려들어서 츠지의 의향대로 작전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2차 대전투 시리즈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과달카날과 태평양 전쟁의 여러 이야기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